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량입니다. 네. 하면 될까요? 네. 네. 일단 먼저 좋은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한빛미디어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는 그 소개 주신 것처럼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이름은 용영환이고요. 현재는 이치팩토리라는 조그만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마켓컬리에서 CTO 했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2007년 공채로 입사해서 6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뭐 테탄 컴퍼니, 그러니까 그 구글에 인수됐던 그 텍스트 큐브로 유명한 테탄 컴퍼니에 잠깐 있었고, 그 전에는 카페 입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를 퇴사한 이후에는 옐로모바일에 합류해서 옐로모바일에서 그 뭐 이것저것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서울 옥션이라는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의 이제 자회사, 한마디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플래닛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서울 옥션의 자회사인 서울 옥션 블루에서 온라인 경매 서비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치팩토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개발자도 DB 모델링을 알아야 할까요?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그 여기에 오신 분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학생 계시나요? 그러면 혹시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시네요? 근데 왜 대부분한테 주니어죠? 이게 주니어, 직장인 중에 주니어 분들과 대학생 대상이라서 주니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한 1년 차 이내다. 그러면 3년 차 이내다. 2년에서 3년. 그러면 3년에서 5년. 그럼 5년에서 10년도 계시나요? 안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는 제가 마크에서도 안 보이니까 네. 좀 얼굴을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일단 DB 모델링을 왜 알아야 하는지 개발자도 한 가지 더 질문 여쭤볼게요. 혹시 개발자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기획자.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어떤 직군이세요? 안 드신 분. 어떤 직군 그냥 어차피 여기서 익명이잖아요. 그냥 큰 소리로 소리 한 번만 쳐주세요. 네. 데이터 분석. 그럼 디자이너는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드신 분은 학생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개발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 결정을 못 하셨나요? 그러면 학생분 중에 기획자가 되고 싶은 분도 계세요? 대부분 일단 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개발자도 DB 모델링을 알아야 할까요? 라서 이거는 뭐 기술적인 깊은 내용이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왜 우리가 DB 모델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냥 제가 어찌 보면 DB 모델링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으니 제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왜 DB 모델링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DB 모델링을 하면서 얻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설득의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제가 물건을 파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고 저렇게 해온 게 도움이 됐겠구나. 나도 그거에 공감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당연히 저만의 경험이고 제가 경험해왔던 거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소 틀릴 수 있고 여러분이 가는 길과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걸러서 이해하시거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건을 파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가 DB 모델링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뭐 크게 뭐 인생에서 뭐 큰 고민을 해서 난 DB 모델링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내리는 건 아니었어요. 매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간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미 개발자로 계시거나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학생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뭐 제 스스로는 그냥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보니 조금 많은 경우 좀 뭐랄까 좀 희귀까지는 아닌데 좀 독특한 경우였어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가 모르시죠? 네, 다행입니다. 아,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근데 이게 나이를 모르고 들으면 약간 선들령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78년생이에요. 현재 43살인가요? 2살인가요? 네, 나이를 계산을 잘 안 하고 다녀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88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제 88년도에는 어떤 컴퓨터가 있었냐면 애플2가 있었고요. MSS가 있었고, MSX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삼보 트라이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뭐 들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제믹스가 있었고요. 네. 제믹스 게임기요. 막 이런 거 하고 놀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PC는 상당히 고가였어요. 왜냐면 집이 뭐 몇 천만 원이면 살 때였잖아요. 그때 컴퓨터가 당시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호가였으니까 거의 전세값이면 컴퓨터를 할 돈 전세값? 제가 어렸을 때니까 그냥 제가 추측하기는 그냥 조금 못하면 전세 들어갈 정도의 돈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부유했냐? 그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요즘에 코딩 열풍 불잖아요. 이게 모든 교육이나 모든 문화, 패션도 마찬가지고 문화라는 게 전부 다 이게 약간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딩 열풍이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동네마다 컴퓨터 학원이 있었어요. 동네에 음악학원, 컴퓨터 학원 막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입시 학원이 거의 모든 건물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입시 학원보다는 서예, 컴퓨터, 음악, 미술 뭐 이런 식으로 예체능 관련된 학원들이 많았고 그 중에 컴퓨터 학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컴퓨터를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한 게 이제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한 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좀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좀 코딩하는 게 그냥 익숙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여러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하신 분도 계시겠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보통 대학교 가서 시작하시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 좀 빠르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게 달랐는데 그게 이제 큰 영향을 주는 뭐 여러분과 저의 이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면 어려서부터 피아노 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피아노를 좀 익숙하게 치는 거죠. 잘 치는 것과 익숙하게 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거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냥 컴퓨터를 일찍 시작했다. 그냥 그 정도였고, 근데 이제 저는 컴퓨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코딩 공부를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서 코딩은 그냥 하는 거였죠. 그냥 더 이상 그 뭐랄까 문법을 더 배워야 하거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뭔가 더 재밌는 걸 찾아보자라고 시작한 게 이제 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그런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몇 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은 익숙하게 좀 하는 편에다가 하고 있고 이제 시스템도 어느 정도 리눅스 같은 거 서버도 운영할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취미가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같은 프로그램을 그냥 혼자 만드는 게 취미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다 하냐? 뭐 저 대학교도 다녔으니까 학교도 다니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다 하냐? 저는 이제 그래 친구가 없어요. 아쉽게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 그 반에서 왕따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노는 애, 약간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삶을 사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계기를 설명하다 보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혼자서 취미로 만들다 보니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인생은 무엇이지라고 해서 중2병에 빠지잖아요. 그쵸? 괜히 떨어지는 낙엽에도 막 눈물이 딱 뚜루 떨어지고 막 이럴 시기 같이 대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냥 혼자 코딩을 하고 있으면 코딩을 더 잘하는 방법이 뭘까? 프로그램을 잘하는 게 방법이 뭘까? 왜 근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코딩을 죽어라 해도 그냥 그 뭐랄까 내가 어제 했던 코딩과 내가 내일 할 코딩, 오늘 한 코딩의 질적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맨날 버그내는 거 똑같이 버그내고 약간 이런 현상이 발견되니까 제 스스로가 답답한 거죠. 도대체 뭘 더 해야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요령이 있을 거야.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는 그 요령 사실 누구나 열심히 하는데 누구나 열심히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친구와 못 나오는 친구는 결국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요령의 차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암기를 하는 요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방법이 좀 궁금했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게 DB 모델링이었어요. 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혼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야매스럽기도 한데 일단 효과는 괜찮았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한테 질문을 여쭤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시작하는지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코딩부터 시작한다. 없으세요? 그러면 기획을 먼저 한다. 이게 직군에 상관없어요.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직군에 상관없이 기획을 먼저 한다. 네, 그러면 설계를 먼저 한다. 네, 좋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자, 근데 대부분 어떤 속담이 있냐면 개발 쪽에 그 백문이 불여 일타라고 일단 잘 모르겠으면 코딩부터 시작해.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코딩부터 타자부터 치기 시작하면 예, 뭔가 풀린다. 약간 이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일단 코딩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획을 먼저 한다라는 부분은 설계와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구 분석을 한다거나 약간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설계를 한다라는 부분은 내가 뭐 약간 뭐 아키텍처를 짠다거나 무슨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약간 그런 개발적인 구체화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자, 하나씩. 프로그래밍 언어.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정말 개발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코드 품질이 정말 중요해. 코드 품질. 아, 오, 멋지네요. 프레임워크처럼 뭔가 정형화된 툴, 이렇게 약간 그런 게 필요해. 중요해. 아, 네. 디자인 패턴 같이 뭔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거. 아, 네. 그러면 아키텍처. 전체적인 아키텍처.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신기술. 난 최대한 신기술을 적용해서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트렌드에 떨어지면 안 돼. 막 약간 이런 생각. 네. 그러면 UI나 UX 사용자 경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나만의 개발 되게 철학이 되게 중요해. 네, 막 이런 거 좀. 아,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원칙. 이거는 앞에 거랑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에서 정해주는 그 원칙을 벗어나는 걸 난 용납하지 않아.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없으세요? 네. 좋아요. 네. 사실 이거는 각자의 가치관이기도 한 거라서 뭐 다른 사람이 이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각각의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협업을 했을 때 사실 조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신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프레임워크나 원칙 같은 걸 좋아하는 분 계시고 그렇죠? 어떤 분은 아키텍처가 중요하다는 사람 보시고 어떤 UI, UX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다섯 명이 모여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실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 높은 평균 점수가 높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쪽으로 몰아치우쳐지면 사실 그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 아키텍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편협된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존중해요.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먼저 생각하면 저는 어떤 경험을 있냐면 앞에 이런 걸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을 만들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왜 만드는지,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지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앞에서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 맥은 뭐냐면 뭘 만드느냐예요. 그렇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수단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뭘 만들지고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납득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가 쓸까? 인 거죠. 맞죠? 이건 사실 뭐 통용되는 누구나 생각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만들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건데 이 서비스를 만들 거고 이 모바일 앱을 만들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만들지를 정해야 돼요. 목표라는 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라는 게 정해지면 그 자금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죠. 어떻게 만들을 정해야? 그러면 그걸 맞춰서 언제까지 만들지를 정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저는 언제까지가 왜 더 우선순위가 높냐면 개인 스스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단기적으로 언제까지 완수해야 할 만한 계획이라는 걸 세워야 하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방법, 수단은 유연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10년 동안 만들 거야. 그러면 정말 코드 품질 따지면서 천천히 모든 개발 방법이나 패턴을 사용하면서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잖아요. 근데 이걸 6개월 만에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면 사실 그런 거 디자인 패턴 난 잘 모르겠어. 일단 6개월이야. 내 앞에 떨어진 거 6개월이니까 모든 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때부터는 아키텍처가 바뀌어요. 그렇죠? 설계가 완전 바뀌거든요. 기획도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지가 언제 만들지가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만들지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을 만든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만들 거냐? 네이티브로 만들 거냐가 이런 식으로 완전 결정이 되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만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만들지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만들지 모바일 앱을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런 식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냥 대충 뭔지 아시겠죠? 밑에 쪽은 아키텍처고 왼쪽은 그 뭐랄까 사용된 플랫폼인 거고 그리고 왼쪽은 약간 뭐랄까 그 디자인 패턴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거의 중심은 결국 데이터예요. 예, 이 본질 한마디로 이 모든 거에 대한 본질은 결국 뭐냐면 데이터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데이터가 나와? 디자인 패턴이랑 아키텍처랑 이런 뭐 플랫폼 이런 거에 왜 데이터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하는 건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말은 그래서 수단일 뿐인 거지 말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말 대신 영어를 써도 되고 중국어를 써도 되고 뭐 일본어를 써도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게 본질인 거죠. 예. 그럼 모든 아키텍처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제 이걸 직군으로 나눠보면 그냥 이런 모든 직군들이 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기획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그리고 뭐 좀 더 나가면 뭐 경영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직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모든 직군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산업, 사실 그래서 IT 기반의 산업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이거 그냥 제가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무엇을 만들지를 정하죠. 우리는 게임 앱을 만들 거야.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소셜 서비스를 만들 거야. 무엇을 만들지 정하고, 그러면 무엇을 만들지 정하면 그에 요구사항을 정리하죠. 어떤 환경에 대응할지, 예를 들면 뭐 PC를 대응할 거냐, 모바일 앱만 대응할 거냐, 모바일 앱에서 안드로이드, iOS 뭘 대응할 거냐, 이런 정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그러면 그 와중에서 어떤 흐름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거냐,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되면 화면을 설계하죠. 그렇죠? 예면 시각장애인이 쓰는 앱이면 시각장애인에 맞는 화면이 만들어져 있는 화면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음성으로 나간다거나 인터페이스가 설계해야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인터페이스 설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가 설계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현할까, 그렇죠? 어떻게 만들지가 생각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코딩을 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들을 그냥 익숙해지면 건너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흐름으로 저는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왜 DB랑 연관이 있냐? 뭐. 자, 다 옆에 좀 적어봤어요. 제가 무엇을 만들지는 내가 만들 데이터의 범위를 정의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건 그 데이터의 요소들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환경은 데이터를 사용할 사용자를 정의하는 거예요. 화면을 설계하는 건 데이터의 표현 방법, 인터페이스 표현 방법인 거죠. 표현 방법을 정의하는 거고, 어떻게 만들지는 데이터가 어느 환경에서 돌아갈지, 구동되는지, 저장되는지, 그렇죠? 데이터의 환경을 정리하는 거고, 실제 구현은 실제 데이터를 제어하는 걸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코드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거예요. 예. 코드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말 되죠? 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을 만든다고 쳐봐요. 아니, 누굴 친다는 건 아니고. 자, 쇼핑몰을 만든다고 가정해보면. 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상품 검색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배송을 하고, 그리고 잘 받았다. 이거는 뭐, 상품이 왜 이래요? 라고 리뷰를 달죠. 이 모든 흐름이 우리는 그냥, 이런 쇼핑몰을 이렇게 쓰지라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고객의 데이터와 상품의 데이터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질은 데이터예요. 네, 봤을 때 본질은 데이터예요. 결국. 왜냐면 처음부터 회원 가입부터 리뷰까지 무슨 데이터가 다 따라다녀요? 회원 데이터가 따라다니죠.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 상태부터 리뷰까지 전부 다 자기의 아이디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서 본질은 데이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 회사에서 기획자가 기획서, 화면 설계서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뭐 그래서 화면 기획서를 주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획자는 보통 회사에서 작성하거나, 기획자가 없는 회사는 개발자가 그냥 작성을 하잖아요. 약식으로라도. 그러면 그 기획서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만들지가 아니라, 그렇죠? 이런 그쵸? 화면 기획서를 보고 그 안에 데이터 요소를 뽑아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디는 뭐야? 유저네임이구나. 패스워드는 뭐야? 비밀번호는 패스워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칼럼을 맞추면서 이게 곧 DB가 될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죠. 네. 그래서 화면 기획서를 받고 나면 그냥 누구나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 데이터 요소를 정제해내는 거예요. 근데 화면 안에는 뽑아내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뽑아내서 데이터베이스라 DB라는 곳에 저장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
그리고 뽑아내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먼저 찾아내고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저장할지를 고민해야죠. 그렇죠? 자,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밑에 관심 브랜드라고 있어요. 화면 밑에 쪽에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관심 브랜드라고 있는데 이건 체크박스잖아요. 체크박스라는 건 여러 개를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체크박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에서 한빛 미디어, 한빛 아카데미, 한빛 비즈 세 개를 체크했어요. 그러면 데이터상으로 세 개가 체크됐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저장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체크를 했다는 걸 저장하지 못하면 사실 이 회원가입은 버그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체크했다는 걸 어떻게 저장하실래요? 혹시 좋은 의견 있으세요? 비트? 비트!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1비트, 뭐 2비트, 4비트 뭐 해가지고요. 요게 하나씩이 1비트를 차지하면서 켜졌다 꺼졌다. 그러면 만약에 좋아. 그것도 좋은 방법. 좋아. 우린 존중해야 되니까. 자, 좋은 방법. 제가 이거에 대한 의견은 좀 이따가 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 있으세요? 없어요? 구분자를 정해서 스트링을 다 때려봐. 구분자. 뭐 콤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슬래시라든지 구분자를 넣는다. 좋아요. 또 다른 방법 있으세요? 별도의 테이블. 관심 브랜드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유저 네임의 키값하고 이거를 선택했다라는 걸 좋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개발자, 그러니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구현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미 나왔어요. 뭐 더 있을 수 있어요. 제이스로 넣는다, 뭐 엑셀로 넣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자, 세 가지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그럼 세 가지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비트로 하면 딱히 힌트 형태로 넣어서 옆에도 들려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자 형태로 넣어가지고 좀 더 DB 용량 관리하는데 효율적이 있다. 좋아요. 매우 좋은 방법 중에 하나, 효율성 면에선. 자, 근데 여기서 근데 어느 순간 팀장님이 오시더니 왜 뭐 7개죠? 7개밖에 선택 못해? 100개 정도 선택해야지.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러면 비트가 100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복잡해진다고요. 100개? 그러면 이 중에서 선택하는 건 평균적으로 한 2-3개일 텐데 2-3개의 비트를 저장해서 100개의 비트, 그렇죠? 100개의 비트 용량을 차지해야 돼? 그럼 효율성이 역으로 떨어지네요. 예. 그런 역효과가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또 아까 컬럼으로 구분자를 넣는다. 구분자를 넣는 거에 장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구현하기 쉬운 거고요. 구현하기 쉬운 거랑 단점은?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데 네. 일단 컬럼 개수가 많아지면 컬럼 개수가 많아지면 사이즈가 커진다. 네, 그리고 처리할 때 오버헤드가 좀 더. 오버헤드가 구분자를 잘라내야 되니까. 자, 장단점 되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데이터의 효율성 면에서 예를 들면 이게 갑자기 선택하는 게 아까 팀장님처럼 100개까지 늘려 했을 때 구분자를 넣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조금 선택하면 조금 선택한 것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선택하는 폭이 적을 때는 비트로 저장되는 거나 구분자를 넣는 거나 별 차이가 없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구분자를 넣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예. 보이죠? 이제. 자. 그러면 아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선택하는 거 릴레이션 걸어서 테이블을 만든다. 이거의 장단점 뭘까요? 그냥 특정 사용자가 네, 어떤 거에 특정 관심 브랜드 특정 관심 브랜드를 선택한 사용자를 써. 쿼리할 때 좀 어떤 걸 선택하는지 쿼리할 때 조금 더 쿼리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치 낼 때 좀 수월할 것 같다. 네, 단점은요? 단점은 관심 브랜드 종류가 많지 않으면 별도로 그 테이블을 구성하는 게 쓸모없는 행위인 것 같아요. 관심 브랜드, 관심
이게 선택하는 관심 브랜드의 항목이 많지 않을 때에는 테이블 자체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장단점 당연히 맞아요.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테이블이 별도로 있다라는 건 뭐냐면 테이블이 별도로 정확한 뜻인데요. 테이블이 별도로 있을 때 장점은 되게 어떤 편차가 심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저장하고 어떤 사람은 100개도 저장하고 했을 때 편차가 높아서 이거를 통계 뽑아낼 때 통계라든지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로 만들 때 그거를 테이블에 조인을 걸어가지고 데이터를 한 방에 뽑아냈을 때는 테이블이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검색이 좀 더 수월하고. 근데 단점 뭐냐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요. 관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 조인이라는 것 자체는 필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떨어뜨려요. 무조건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뭐냐면 관심 브랜드는 옵션 선택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내 비즈니스 한마디로 한빛미디어가 이 한빛미디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이게 데이터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걸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계속 조인을 하거나 뭐만 하면 데이터에 부하가 걸려요. 그렇죠? 약간 이러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거나 할 때는 테이블이 따로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단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화면을 딱 보면 그냥 그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무엇을 써도 다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 뭐냐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서비스가 누가 대상이고 앞으로 서비스의 이 사업의 방향성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뭐 재정 상태라든지 서버의 대수라든지 그 개발자의 수라든지 그럼 테이블 관리할 사람이 따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테이블 만드는 건 좀 더 부담이 되겠네? 그러면은 비트로 할까? 뭐 군자를 넣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을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현재 단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그냥 제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개발자가 막 100명이 됐어. 100명이 되고 DB 서버도 막 몇 억짜리 있어. 그럼 테이블을 빼는 게 더 관리하는 데 수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화면을 보면 그 안에 데이터 요소를 뽑아내야 되는 게 개발자의 역할이에요.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렇죠? 개발자의 역할이보다는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비켜나갈 수 없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건 결국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뭐 다른 생각해 보면 뭐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게임도 게임 안에 캐릭터 뭐 그렇죠? 그런 모든 데이터 구성 요소가 있고 사용자가 커서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조이패드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인풋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네, 결국엔 그래요. 자, 그럼 DB 모델링을 왜 해야 되냐면 DB 모델링은 소프트웨어 본질에 더 깊게 다가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알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DB 모델링을 하면 숫과 나무를 모두 보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모델링, 이제 근데 계속 DB 모델링 하는데 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델링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 모델을 보고 닮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주로 석고상이나 어떠한 모델, 어떠한 형태를 보고 그거를 점토나 소조로 만드는 것을 이른대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진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모각이라고 한대요. 모각. 자, 이제 모델링이라는 건 이런 거래요. 네, 이런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DB 모델링이란 결국 뭐냐면 데이터를 모델링한다. 데이터를 모각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그대로 본을 떠서 뭔가로 표현한다. 또는 아무튼 본을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본을 뜬다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서 보면 모델링에서 여기에 뭐 석고상 뭐 사람을 뭔가 석고상으로 뜬다라는 건 석고라는 게 있잖아요. 결과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렇죠? 자동차 모델링 하면 뭔가 뭐 골판지라든지 나무판으로 만드는 뭔가 자동차 모델링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링하는 건 결과물을 뭘로 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뭐 테이블 MS SQL은 MySQL 같은 데다가 스키마 SQL로 짠다. 이것도 결과물이긴 한데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면 ERD라는 거예요. 네, ERD라는 DB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ERD라는 건 다이어그램, 그림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쉬워요. 자, 우리가 보는 데이터의 형태는 보통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가장 많이 본 데가 어디죠? 엑셀. 그쵸? 엑셀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실 엑셀은 경량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베이스예요. 엑셀은. 그러면 거기에 엑셀 보면 시트가 있잖아요. 시트가 뭐예요? 테이블이죠. 시트마다 그래서 프로그램 코딩 짜가지고 데이터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SQL로 조인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엑셀이 익숙해요. 이 데이터 형태도 익숙해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형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테이블인 거죠.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 이 테이블이 어떠한 테이블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타이틀이 있어요. 어마운트가 있고, 스타트 데이트가 있고, 엔드 데이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뭐 단어는 알겠어. 근데 타이틀이 있어? 뭐 어메이징 워터풀이라고 있어? 뭐 쭉 있어. 그럼 책 이름인가? 뭐 상품 이름인가? 근데 옆에 어마운트가 있어요. 어마운트는 보통 뭐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쓰이잖아요. 근데 그냥 정수형만 있으면 그냥 수량인가 보다? 이 책의 수량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달러인가? 달러인데 보통 뭐 프라이스라고도 하고 뭐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쵸? 그럼 옆에 뭐 스타트 데이트가 있어요. 뭐 책을 대여하는 건가? 대여비인가? 뭐 이렇게 추측은 해요. 그냥 그쵸? 우리가 생각하면 이 데이터를 보고 뭐라고 추측은 해, 억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콩글리시로 추측은 해보지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이제 이게 ERD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ERD의 모습인데,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 네모 상자는 하나의 테이블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밑에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컬럼명이에요. 자, 유저스 테이블에 있고요. 뉴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뉴스 커멘트라는 테이블, 세 가지 테이블이 있어요. 있죠? 자, 이걸로 추측할 수 있는 건 뉴스 서비스인가? 뉴스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일단 자, 그리고 유저랑 뉴스인데 그러면 뉴스랑 뉴스 커멘트가 있다는 건 뭐냐면 뉴스가 있고 댓글이 있네. 그쵸? 그리고 유저 테이블이 연결돼 있잖아요. 선으로. 이 말은 뭐예요?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 뉴스를 볼 수 있거나 뉴스 댓글을 달 수 있겠네. 그쵸? 이게 회원만 뉴스를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 사이트인데 회원 가입이 되는 뉴스 사이트예요. 그쵸? 맞죠? 네. 그리고 뭐 유저 정보는 뭐 유저 아이디가 있고 이름이 있고 이메일 주소를 저장하네. 그러면 회원 가입 화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회원 가입 화면에 아이디 입력창, 뭐 그리고 이메일 입력창, 뭐 이런 비밀번호 입력창이 란이 있겠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어드민이 없잖아. 그러면 뉴스 테이블에다가 뉴스를 유저가 올리나?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자, 그림에서 보면 유저 테이블과 뉴스 테이블에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삼각대처럼 포크처럼 선이 유저 쪽에는 선이 하나 나와서 뉴스라는 테이블에는 삼각대처럼 포크가 찍혀져 있잖아요. 찔려 있잖아요. 이 말은 1대 다의 관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한 명의 유저가 뉴스를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저로 로그인을 하면 뉴스를 내 기사를 등록할 수 있구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쉽죠? 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데이터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내가 만드는 서비스를 바라보게 돼요. 네, 이게 ERD, DB 모델링의 최고의 강점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네. 자, 정말.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이걸 느껴보세요. 한번 느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DB 모델링을 해서 얻는 건 뭐냐면 개발자나 기획자나 모든 실무자는 단편적으로 내 실무에 매몰돼 가지고 나무만 보게 돼요. 그렇죠?
회원가입 화면을 만들어. 그리고 회원가입만 주구장창 내가 여기다가 DB는 어떻게 쓸까 뭐 이렇게 매몰되는데 ERD를 그리는 순간 한 걸음 멀리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회원가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이 다음에 벌어질 상황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져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래서 DB 모델링을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다음에 지금 회사에 뭐 한 몇 년 다니실 거예요? 뭐 한 10년, 20년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대부분 한 2, 3년 이내에 옮겨야지 뭐 이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속으로는. 자, 이제 제 경험담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 경험담 말씀드리면 제가 네이버에 공채로 2007년에 입사할 때 그 전에 이제 블로그 회사에 있었잖아요. 블로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ERD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5살 때 첫 취업을 했거든요.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25살에 첫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ERD를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팀장님이 일을 시키면 그냥 ERD부터 그렸어요. 물론 당연히 속도가 안 나죠. 처음에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근데 어차피 기간 일정을 너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전 내일까지 개발할게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톡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내일까지 개발할게요. 그러면 개발 일정 중에 제가 제 개인 시간을 쪼개서라도 ERD를 먼저 그려요. 예, ERD를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처음에 ERD 그리던 게 뭐 2시간, 3시간 걸리던 게 나중에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짧아져요. 왜냐면 그 기능에 대한 ERD를 그리는 거니까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는 ERD 그리다 보니까 아까 본 것처럼 전체가 보이잖아요. 전체가 보이니까 회사 내에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전체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림으로 난 보고 있으니까. 딴 애들은 그냥 이런 데이터 형태로 보는 거고 전 그림 보는데 그 요령인 거잖아요. 전체를 보는 요령이니까. 그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쌓이면. 자, 그렇게 해서 ERD를 그리고 개발하다 보니까 그걸 저는 그냥 시키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다니다가 네이버에 입사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경력 공채였으니까 자,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블로그 회사에서 오지 않았냐? 그러면 제가 블로그 팀으로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블로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자, 그러면 블로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딱 든 생각은 뭐부터 말해야 되지? 해요. 왜냐면 서버부터 말하기엔 너무 길고 그렇다고 뭐 디자인 패턴을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보는 거야? 막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면접하는데 회의실에 있으면 칠판이 있어요. 그렇죠? 저 칠판이 있어서 그러면 그럼 칠판 써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당연히 쓰라고 하죠. 예.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ERD를 그렸어요. ERD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해서 그냥 딱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러면 면접관이 일단 거기에서 뻑 가죠. 안 그래요? 당연히 말로 구구절절 뭐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ERD 딱 그리고 나서 첫 질문이 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ERD를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하죠. 또는 여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물어보죠. 그럼 그 다음에 질문은 당연히 전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 예상이 되지. ERD 그렸으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이런 구조로 짰고요. 이렇게 짰고요.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때 전제는 뭐냐면 자, 이건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뭐냐면 제가 블로그 회사에 있다고 해서 이 블로그 회사의 구조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제를 깔았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의 아키텍처 ERD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설명해 드릴 수 없다. 그건 기빈이니. 근데 만약에 내가 네이버 블로그를 만든다라는 전제하에 구조를 모르니까 전제하에 그려보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예상되는 대로 그렸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써보니 네이버 블로그는 프레임 형식으로 안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유저가 많을 거고 하니까 그냥 가정에서 그렸어요. 당연히 질문이 들어오죠. 그 중에는 뭐냐면 그분들이 설계한 거랑 비슷한 것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또 뻑이 가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합격했다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면접을 위한 그냥 단편적인 수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ERD를 그리면 전체를 볼 수 있고 결국 그 전체를 보는 눈이 계속 반복되면 그쵸? 내가 무엇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장 이해를 더 잘하게 돼요. 그 말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에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깊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수학 문제를 푸는 무슨 문제를 풀을 때 내가 푼 방식이랑 옆에 있는 친구가 푼 방식이랑 그냥 맞춰보면 비슷해요. 그쵸? 그쵸? 결국에는 다 똑같아.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다 그걸 이해하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 DB 모델링, ERD, DB 모델링은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을 해요. 예.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현재 회사일 뿐인 거지 현재 자기의 지금 회사, 지금 학교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는 정말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는 기본적으로 ERD를 그려요. 예.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린다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개발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는 이 DB 모델링을 전체 회사 개발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전체 개발자 중에 ERD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그 ERD를 담당하는 개발자가 내가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뭐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친급이지 연봉과. 그렇죠? 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DB 모델링을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방법론들이 많지만 DB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이건 DB 모델링 방법 중에 논리 모델의 방법, 논리 모델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고 끄적거려도 돼요. 손으로. 이것도 ERD, DB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종이, 백지에다가 그리시면 그게 DB 모델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시다가 더 잘하고 싶네? 라고 생각하시면 ERD의 전문 설계 툴, 오토캐드 같이 그런 툴이 있어요.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해주는 툴이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는 건 결국 데이터를 제어한다라는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더 공부하면 좋은 거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ERD, DB 모델링만 하면 데이터를 잘 다룬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DB 모델링만 한다고 해서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코딩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렇죠? 코딩만 잘한다고 해서 아키텍처 잘하냐? 그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자, ERD, DB 모델링도 공부하시고 DBMS의 동작 원리, DBM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DB SQL 쿼리, 그리고 SQL 쿼리에 대한 튜닝까지 공부하시면 이게 복합적으로 정말 그 누구나 탐내는 개발자, 누구나 탐내는 기획자, 모든 직군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밑에 UML이라고 적어놨는데 UML은 그 뭐랄까 ERD를 포함한 개념인데요.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예를 들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UML이라는 게 있는데 UML도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DB 관련 책은 한빛미디어 책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용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